한돈 뒷다리살 능력 있죠? 저도 한 달이 하는데요. 맛있어. 한 돈 먹고 즉심 충전. 대한민국 두신발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3월 18일 주요 뉴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로 직행하며 단숨에 시총 13조 원 기업에 등극했습니다. 안재용 대표는 글로벌 백신 기업의 토대를 마련한 만큼 10년 후 기업 가치를 10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제품에 한정했던 언팩 행사를 중저가 폰인 갤럭시 A 시리즈까지 확대했습니다. 프리미엄과 중저가 폰 모두를 잡는 투트랙 전략의 승부수라는 평가입니다. 대기업에 속한 금융사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6월 말부터 적용됩니다. 자산 5조 원 이상 금융사를 다수 보유한 삼성, 현대차, 한화 등이 그 대상인데 이중 규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호한 실적을 거둔 보험사 CEO들이 줄줄이 연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상장과 함께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시가총액 12조 9천억 원, 코스피 시총순위 28위입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10년 뒤 기업 가치 10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SK케미칼에서 분사한 백신 전문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코로나19 위탁 생산 등으로 높아진 기업 가치 기대감에 상장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10년 후 기업 가치 100조 원의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레스 리뷰를 통해서 신뢰와 투명의 원칙하에서 많은 것을 시장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약속, 이런 것들을 잘 지키겠다는, 또 10년 후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업 가치 100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약 2천억 원을 달성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약 1조 원이 예상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으로 매출 증가와 함께 글로벌 회사로 발돋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 허브가 될 것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예방부터 치료까지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회사가 될 것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독감과 수두, 대상포진 백신 등 파이프라인도 다양합니다. 여기에 감염병 혁신연합에서 160억 원의 지원을 받아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과 장티푸스와 자궁경부암, 폐렴구균 백신의 임상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유통을 맡을 예정이고 추가적인 코로나19 백신 위탁 계약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을 뛰어넘어 역사상 가장 높은 청약 증거금이 몰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수많은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인기는 펀드 시장에서도 입증됐습니다. 관련 공모주 펀드가 동이 났는데 앞으로의 청약 투자에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은 뭔지 방서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 상반기 공모주 최대어로 기대를 모았던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나 지난주 이뤄진 청약에서 64조 원이 몰리면서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공모주 펀드도 자금몰이를 톡톡히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공모주 펀드에는 2,500억 원가량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동안에는 1조 원, 연초 이후로는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빨아들였는데 국내 주식형 펀드 전체 유입액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펀드에 따라 수익률이 최고 100%를 웃도는 상황인 만큼 고수익을 거두려는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SK바사의 경우 기관들의 의무 보유 비중이 85%가량으로 상장 직후 유통 주식 물량이 적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공모주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에 많은 자금이 밀려들면서 오히려 문을 걸어 잠그는 펀드도 속출했습니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펀드 규모가 너무 커지면 운용이 부담스럽고 특정 펀드가 우선 배정받는 물량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서만 20개의 공모주 펀드가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전체 공모주 펀드 128개 중 16%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에게 진입 문턱을 낮추고 조단위 상장 예정 기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공모주 투자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점쳤습니다. 다만 공모주 청약은 주간 증권사별로 월 평균 잔액이나 거래 내역이 있어야 더 많은 물량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우대 자격이 주어지고 균등 배정 물량이 적은 증권사에 청약 신청이 몰릴 경우 한 주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주 펀드가 대안으로 더욱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공모주 펀드 중에서도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기간에 따라 공모주 배정 물량이 적어질 수 있는 일반 공모주 펀드보다는 금융당국이 공모주 배정 물량을 정해준 하이힐드 펀드나 코스닥 벤처 펀드가 유리하고 이들 역시 IPO 기업의 규모나 성격에 걸맞게 포트폴리오를 배분하라는 조언입니다. 네오 인문텍 같이 코스닥에 종강되는 종목은 저희들이 배정을 코스닥 벤처 펀드가 많이 받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힐드 펀드가 배정을 더 많이 비율로 봐서는 더 많이 받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대여급 상장이 많을 경우에는 하이힐드 펀드와 코스닥 벤처 펀드를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입을 하시면 공모주의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하이힐드 펀드의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 상관없이 공모주 5%의 우선 배정 혜택이 있으며 코스닥 벤처 펀드는 코스닥 공모주에 한해 우선 배정 비율이 30%로 높은 대신 펀드 투자 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업종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연관 없던 기술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이 융합 현상이 산업계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융합의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제는 기술 격차 줄이기를 넘어 어떤 가치를 창출할지 실생활에는 어떻게 활용될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빅블러의 시대가 온다. 빅블러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기존의 고유 영역과 법칙이 무너지고 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기술 융합이 가져온 이 같은 업종 파괴 현상은 IT와 BT가 만나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대표적인데 개발 단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 간 협업이 선결 과제로 꼽혔습니다. 절대 많은 AI 회사들이 내가 원하는 어떤 미충족된 수요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이덴티파이가 된다면 타겟을 잘 찾는 회사 아니면 타겟에 필요한 어떤 컴파운드의 히트를 잘하는 회사, 리드를 잘하는 회사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회사들끼리 합병이 되든 특허를 주고받든 결국은 이런 인프라가 결국은 몇 년 뒤에 굉장히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료기기 업체의 고민은 정통 IT 업체가 풀어주기도 합니다. 의료 인공지능의 타 분야 접목 가능성을 묻는 김동민 대표의 질문에 이경일 대표는 인공지능 차별화에 집중하라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업종 간 경계를 넘어 진정한 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술의 지향점이 사용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런 모델과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뭘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결국은 그분들한테는 결국 자기의 이런 인텔리전스를 소프트웨어에 반영해서 소프트웨어로 그거를 쓸 수 있게끔 제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소기업들이 다 이런 모든 혁신을 자기 돈으로 투자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하고 특히 앞으로 20년은 인공지능 기술이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시기인 만큼 개발자들이 기술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과연 기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인공지능이 무엇을 혁신하고 무엇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거냐 하는 거죠. 지난 20년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산업계는 이제 융합을 위한 AI 트랜스포메이션 소용돌이 속에서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삼성전자가 보급형 기종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신제품 공개 행사 언팩을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저가 폰을 찾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7일 공개한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A 시리즈 신제품입니다. 중저가 폰이란 말이 무색하게 후면에만 카메라 4개를 탑재했습니다. 방수 방지는 물론 프리미엄 제품에만 들어갔던 촬영 시 손떨림 방지 기능도 적용했습니다.
이 같은 기능을 갖추고도 가격은 4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갤럭시 A 시리즈에 힘을 주는 이유는 시장에서 중저가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스마트폰 중 가격이 45만 원 이하인 제품이 전체의 41%로 1년 새 7%포인트 늘었고 가장 많이 팔린 모델 역시 보급형인 갤럭시 A31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중저가 폰의 인기가 더욱 높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스마트폰 상위 10개 모델 가운데 6개가 중저가 제품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제재로 직격탄을 맞은 화웨이와 스마트폰 사업 철수가 예상되는 LG전자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유럽이랑 중남미랑 이런 지역에서 삼성전자가 마켓시어 1위 회사고 화웨이가 2, 3위 회사잖아요. 2, 3위 회사가 없어지고 나면은 마켓시어 1위 회사한테는 당연히 기회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코로나19 기저 효과와 5G폰 판매 확대에 힘입어 4년 만에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수년간 고수해오던 프리미엄 전략을 버리고 보급형 스마트폰 공략 강화에 나선 삼성전자의 선택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보험사 CEO들은 잇따라 연임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크게 개선된 실적 덕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임 행렬을 놓고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오는데 소비자 보호 관련 지표들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김정남 DB손해보험 부회장은 지난 5일 5연임에 성공하며 보험업계 최장수 CEO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도 3연임에 성공했고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등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같은 연임 릴레이의 배경에는 지난해 보험사들의 운영 실적이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집콕 쪽이 늘자 자동차 사고는 줄었고 주식시장 활황에 보험사 변액보증 준비금의 손익도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CEO들이 연임한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이전 연도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디지털 전환, 재판 분리 등 보험업계가 직면한 과제들이 많아 이전부터 지휘봉을 잡아온 기존 CEO들의 연임에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실적 등 성과 지표에만 경영평가 초점이 집중되다 보니 보험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기준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건수는 이전 연도에 비해 오히려 늘었습니다. 보험사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민원 건수 역시 일부 증가하는 등 보험 소비자를 위한 지표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자들이 상부상조로 객출을 해가지고 공동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돈 내는 사람, 즉 보험 계약자가 주인이거든요. 아니 말로만 입으로 소비자 중심이다, 고객 중심이다 입으로 주장하는 것만큼 실제로 실천을 해야만 되는데 결국 기업 경영진의 선임과 관련돼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수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최근 환경에서는 ESG 등을 비롯해서 기업의 책임 부분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 신설과 행사 개최에 힘쓰고 있지만 보여주기식 행보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를 2개 이상 보유한 대기업을 금융복합 기업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계열사 간의 복잡한 출자 관계 때문에 불법이나 부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때문에 오는 6월 말부터 이들 기업 집단을 감독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경우 이미 별도의 규제를 받고 있는 데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이번 대상에서 빠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과 우려들을 문성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이고 금융업을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금융복합기업 집단으로 지정됩니다. 현재 삼성과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들 그룹의 내부 통제와 위험관리, 자본 적적성 등 위험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해 평가하게 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그룹 내 한 계열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옮겨가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 금융그룹이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하는 자본 적정성 기준도 생깁니다. 금융당국이 자본 적정성을 평가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경영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자본 확충 등 강제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과도하게 가지고 있어 건전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삼성생명이 평가를 받으면 금융당국은 삼성생명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팔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50억 원 이상의 내부 거래에 대해선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시사항도 지배구조, 내부 통제, 자본 적정성, 내부 거래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이처럼 금융그룹에 여러 가지 의무가 생기다 보니 규제 범위와 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과도한 중복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은행과 보험, 카드 등 개별 업권마다 이미 건전성 규제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그룹 차원의 규제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금융사업에 뛰어든 빅테크, 네이버와 카카오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논란입니다. 카카오는 은행과 증권 사업에 진출했지만 증권업 규모가 작아 카카오뱅크 하나만 금융사로 인정됐고 네이버는 보험이 사업준비 단계인데다 지급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는 금융업이 아니어서 각각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산업이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데다 이른바 땡땡페이 등 지급결제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 선정 기준이 시대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법안이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둘러싼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논쟁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이번 법안에 대해 금융사들은 제2의 재벌규제법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규제 위에 또다시 규제가 쌓이는 옥상옥 규제라는 겁니다. 장슬기 기자가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금융사들이 금융복합기업 감독법으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옥상옥 규제라는 점입니다. 금융사들은 이미 감독받고 있는 부분들이 또 한 번 감독 대상이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삼성전자 지분을 계열사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융이 아닌 산업자본이라는 이유로 위험자본으로 분류됩니다. 위험자본으로 가산되는 세부적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삼성생명은 자본 적정성을 맞추기 위해 지분 매각이라는 과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이미 계열사 지분을 총 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과 대기업 계열 금융사는 비금융사 지분을 10%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감독법이 이중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위험관리와 내부 통제를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하는 조항 역시 금융사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이중규제 논란 대상입니다. 금융위는 기존 개별사별로 운영됐던 기준을 금융계열사의 통합감독으로 확대한다는 설명이지만 금융사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업권별 감독이 시행 중입니다. 이에 또 그룹 차원에서 그룹 내 금융계열사들을 추가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중복 과잉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또 더 많이 이익을 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지배구조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또 지분법이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빅테크들과 금융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감독법 대상에 빅테크들만 쏙 빠진 것도 금융사들의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반면 빅테크 기업은 금융그룹 감독 규제에서 벗어나 있고 기존 금융회사가 받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은행법이나 보험법 이런 데 이제 적용되지 않더라도 새로 만들어지는 금융통합감독법 같은 경우에는 규제의 측면을 갖고 있고 그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빅테크들도 일부 들어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규제만 하나 더 안고 가게 된 금융사들. 이런 악조건 속에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금융사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45명을 기록하며 이틀째 4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지역 발생은 427명, 해외 유입 18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97,2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혈전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접종 후 혈전 생성 국내 신고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재정통화당국은 미 FOMC 회의 결과가 예상에 부합하지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와 관련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제 경제 지표 등에 따라 미 국채금리 상승 등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차관은 관계 부처, 기관과 함께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건 한국은행 부총재도 상황 점검 회의를 갖고 이번 FOMC 회의 결과가 시장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향후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 감독을 강화 계획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해 2분기 상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만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낸드 플래시 고정 거래 가격이 1분기 대비 3에서 8%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PC 제조사와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의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 공급 부족으로 SSD 완제품에 대한 재고 확보 움직임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미 오스틴 공장의 셧다운이 한 달간 이어지면서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이로 인해 낸드 플래시 가격이 더 뛸 수도 있다고 트렌드포스는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내수 수출 판매가 10만 1,735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내수 판매는 설 연휴로 영업일수가 줄어든 상황에도 신차 효과, 또 개별 소비세 30% 인하 연장 등에 힘입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차는 중대형 SUV와 RV의 선정 속에 8,563대가 팔리며 모델별 1위에 오른 그랜저가 판매를 견인한 데 힘입어 32.6% 증가했습니다. 기아는 카니발, 소렌토 등 RV가 내수 판매를 견인하며 31% 늘었고 한국 GM과 르노, 삼성도 각각 2.4%, 6.2% 증가했습니다. 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연준에서 시장 안정 시그널을 제대로 한번 보내줬고요. 또 외인 기관 매수세도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은 하루였습니다. 자, 박 기자 이렇게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네.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또 한 건 크게 했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이번 주에 목요일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또 얘기를 네. 나눠봤었는데 따상 오랜만입니다. 네, 시초가가 공모가의 더블, 즉 2배로 시작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따상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성공했습니다. 네.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데는 단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트가 정말 말이 네. 안 됩니다. 지금 온통 빨간색인데 이 타이밍에 또 박혜린 선생님을 한번 또 소환해야겠어요. 공모가 대비 얼마나 오른 건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2.6배 올랐습니다. 만약 네. 한 주를 갖고 계신 분이 이 가격에 파셨다면 오늘 10만 4천 원의 차익을 거두셨을 겁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한 증권사에 1억 원을 넣은 투자자가 최고 7주까지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투자자가 오늘 따상 가격에 매도했다면 72만 8천 원의 차익을 얻으셨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좋은데 이렇게 배정까지 받은 분들은 정말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또 열심히 일을 네. 해보죠. 어쨌든 이렇게 오른 건 오른 거고 중요한 건 이제부터 또 대응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워낙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네. 오늘의 따상은 사실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네. 중요한 건 앞으로의 주가 흐름일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도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청약 증거금부터 관심도까지 또 역대 최고였습니다. 자,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또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좀 민감한 질문일 것 같은데 뭐 내일 상한가 사실 뭐 예측하긴 힘들겠지만 업계에서는 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해드리자면 지난해 상장한 SK 바이오팜이 상장 당일부터 3거래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랬죠. 따 상상상의 영광을 얻었던 건데요. 증권업계에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기관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만큼 이틀 이상 상한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지만 SK 바이오팜이 따 상상상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큰 것 같아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 당시 유통 가능 물량이 적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큰 상승 탄력을 받았었습니다. 지난해 공모주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종목들의 상장 당시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을 정리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SK 바이오팜은 상장 당일 한 13% 정도만 유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유통 가능 주식 물량은 이보다도 더 적은 11.6% 수준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게 사실 이번에 청약 방식이 바뀌면서 일명 주린이 분들 이렇게 신규 투자자분들도 배정받은 물량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만큼 좀 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유통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비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인데요. 이걸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라고 합니다. 만약 상장하자마자 차익 실현을 위해 갖고 있던 물량을 털어내면 주가가 곤두박질 치겠죠.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겠다란 약속을 받는 겁니다.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상장 이후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모주에 투자하기 전 이 비율과 약속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확약 기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3개월과 6개월 확약이 전체 5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대형 기업 ITB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개념과 시스템들은 꼭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박 기자, 그리고 주린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주린이 분들 사이에서 행복 회로를 돌린다. 이게 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용어예요. 우리도 한번 행복 회로를 돌려서 조심스럽지만 뭐 이틀, 사흘 연속 좀 이렇게 상한가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익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행복회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내일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 주가는 21만 9,7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3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 28만 5천 원대로 올라옵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면 한 주당 약 15만 5천 원, 또 22만 원 정도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가정만 해봐도 또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따 상상상 조심스럽지만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네, 3거래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던 SK 바이오팜보다 사실 유통 주식 수도 적고 또 경쟁률도 훨씬 높았으니까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적정 주가를 밝힌 증권사도 아직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상황이고요. 또 제약업종들의 주가를 대표하는 지수들도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얘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볼까 하는데 그럼 이제 오늘 기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시총 29, 28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던데 어디로 마감이 됐습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28위로 마감했습니다. 상장하는 날 이제 동시에 코스피 28위까지 올라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업계에선 그래서 돌아오는 6월 코스피 200에 조기 편입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 비율이 낮아서 오늘 5월에 MSCI 편입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코스피 200 조기 편입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유입되면 주가가 더욱 힘을 받을 것이란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상한가까지 또 직행을 해주면서 시장에 또 따뜻한 바람을 불어줬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추후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최근 많은 부분에 또 연동이 되면서 이렇게 주도주들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있습니다. 모습이에요. 제약주들이 또 올해 들어서는 좀 부진하죠? 네,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닥 제약지수는 올 들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의약품 지수 또한 3개월 새 13% 가까이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생각보다는 좀 가파른 모습이고 사실 지난해 또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올해 또 급하게 식는 모습이에요. 네, 최근 기대치 못한 임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이 실망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관
기관 투자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사실 거론이 많이 되는 만큼 예상은 되는데 어디입니까? 네, 기관 투자자가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순 매수한 녹십자 랩셀입니다. 규모로 보면 한 142억 원 정도 됩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도 녹십자 랩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사실 지금 악재들도 최근 들어서 많이 겹쳐 있는 상황인데 이 녹십자 랩셀은 아티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녹십자 랩셀이 미국에 설립한 관계사 아티바가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아티바는 녹십자 홀딩스와 녹십자 랩셀이 출자해 2019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올해 아티바는 미국 제약사 마크에 또 고형 아메스는 카엔케이 세포 치료제 3종을 공동 개발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혀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차근차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시장에서 관심이 큰 사안입니다. 자, 이번 계약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전체 계약 규모는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수준입니다. 녹십자 랩셀과 아티바가 52대 48로 나눠서 2조 원 중 1조 1,000억 원 정도가 녹십자 랩셀로 직접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액수도 액수고 그만큼 또 기대감이 크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앞서서 짧게 얘기해 주셨지만 이 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요. 네, 그렇습니다. 면역세포의 일종인 NK세포의 면역 기능을 강화해 암세포에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든 치료제입니다. 4세대 항암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녹십자 랩셀은 카엔케이 파이프라인을 추가적으로 수출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녹십자 랩셀 측은 머크 기술 수출은 후보 물질을 넘긴 게 아니라 플랫폼 수출이라며 3가지 고형암을 제외하곤 다른 회사의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감이 크다면 이 파이프라인에 관심을 가지는 회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얀센이나 머크 등을 제외한 글로벌 빅파마들은 아직 이 파이프라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글로벌 수준의 카엔케이 치료제 관련 기술을 보유한 곳은 녹십자 랩셀과 페이트 등 한 5개사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티바는 경쟁사와 비교해 대량 생산 기술 등을 보유해 원가 경쟁력 또한 높아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이제 기술도 기술이고 가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아티바가 잘 나가고 있다면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받듯이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상장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기업이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데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녹십자 랩셀에도 지분 가치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정말 뭐 우리 시장부터 뉴욕 시장까지 또 볼 증시가 참 많은 것 같은데 뭐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가 있습니까? 네, 주요 증권사 중 목표 주가를 밝힌 곳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얀센과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던 페이트의 경우를 보면 시가총액이 기술 이전 당시 한 16억 달러에서 80억 달러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녹십자 랩셀과 아티바의 이제 가치가 아직 저평가됐다라며 기술 수출과 IPO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업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일 끝나고 장례식장 갑니까? 아니요. 복장이 굉장히 요즘에 비주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이면 욕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색감에서 물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이건 몰랐지라고 돼 있네요. 네, 요즘 플러스픽 시청해주시는 분들 많아져서 저도 참 기분이 좋은데요. 내일부터는 아마 돈을 내고 시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내고 봐야 된다고요? 네,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아무도 안 보실 것 같고 또 배신감도 크실 것 같은데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이런 비슷한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디까지가 지금 픽션이었던 겁니까? 그 앞에 플러스픽 시청자가 많아진 것까지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것까지 사실이고 싶은데 사실이겠죠. 그렇죠? 네. 예, 모빌리티 플랫폼 이게 어떤 거죠? 네, 혹시 티맵이나 카카오맵 같은 거 쓰십니까? 그렇죠. 네. 예, 이용하죠. 그렇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나 혹은 지도 앱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 만든 것이 바로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티맵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국민 내비게이션입니다. 정말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SK텔레콤뿐만 아니고 KT나 LG U+ 가입자들까지 무료로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자 수를 크게 늘렸고 그런데 4월 19일부터는 티맵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화제가 좀 됐습니다. 내비게이션인데 이용료를 내라고요? 네. 뭐 월 정액으로 이용하는 뭐 그런 개념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앞으로 티맵을 이용하면 데이터를 좀 차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금제에 따라서 데이터를 다 쓰면 추가 요금을 내야 되기도 하고요. 혹은 속도가 현저하게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티맵의 월 평균 사용량이 48MB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월에 1,000원 정도를 더 낼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지만 이용자별로 사실 쓰는 요금제들도 다르고 또 티맵을 사용하는 편차들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좀 보입니다. 특히나 운전이 생업이신 분들은 내비게이션 많이 쓰시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더욱더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월 1,000원 정도면 당장에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안 내던 걸 갑자기 내라고 하면 당연히 불만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장 이 48메가 정도 한 달에 쓴다고 하는데 아마 앞으로 더 이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네. 그건 뭐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업체가. 왜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거죠? 일단 SK텔레콤에서 티맵 모빌리티가 분사를 하면서 공정거래법상으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알아본 결과 아직까지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 뭐 해석이나 지침 같은 것들을 내린 적은 없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SK텔레콤에서 티맵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지 않았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이용자의 움직임이라는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음식점과 연계해서 맛집을 추천해주기도 하고요. 또 운전사, 또 보험사와 같은 프로모션들도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광고 수익도 있었겠죠. 하지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보겠다. 뭐 이런 의도로 좀 풀이가 됩니다. 네, 정부 핑계를 대고는 있지만 결국 수익성 때문이다 이렇게 그렇겠죠. 이해가 되네요. 네. 카카오도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부분 유료화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티도 그간 택시 기사들에게 무료로 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걸 유료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우선 일반 택시 기사를 상대로 월 99,000원짜리 상품을 좀 내놨는데요. 여기 이렇게 좀 쓰여 있기는 하지만 골자는 예를 들어서 기사가 강남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강남에 배차할 수 있는 그 이용자들 우선적으로 이 기사에게 배정을 해주는 뭐 이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카카오티 같은 경우는 카카오티 호출을 무료로 경쟁사인 우버나 또 타다 등에게 제공을 해왔는데요. 이것도 좀 받으려면 돈을 내라 이렇게 좀 통보를 했습니다. 국내 차량 호출 시장의 80%를 카카오티가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이것을 활용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런 플랫폼들 굉장히 익숙하게 쓰다 보니까 없으면 좀 불편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렇게 기업들이 유료화를 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과연 소비자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을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앵커께서는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좀 저렴한 쪽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도 좀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앞서서 뭐 지금 모빌리티만 얘기를 해드렸지만 플랫폼들이 앞다퉈서 이건 몰랐지 뭐 이렇게 외치면서 좀 유료화 서비스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을 하면서 초중고교에서 원격 수업을 했잖아요. 그때 줌 많이 이용을 좀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때 줌 측이 무료로 이거를 제공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됐었는데 갑자기 또 이제 8월부터는 돈을 내라 이렇게 좀 통보를 했습니다. 예컨대 한 학년에 10개 학급 정도 된다 하면 지금처럼 줌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연간 6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 이런 계산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유료화에 나서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유튜브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유튜브 꿈나무라서 더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가입한 유튜버의 어떤 컨텐츠에만 동영상 광고를 좀 제공을 했는데 이제는 모든 컨텐츠에 광고를
수익을 제공하기로 했고 또 그 수익을 유튜버가 갖겠다 이렇게 해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유튜브가 갖겠다고 해서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유튜브 광고 매출이 평균 35% 급증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광고 매출 더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수익도 좋지만 플랫폼 자체가 이미 필수 소비재로 좀 인식되고 있는 만큼 거대 플랫폼이 독점과 횡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좀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이런 플랫폼 이용료 비싸다고 해서 다른 나라 계정으로 우회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뭐 다른 나라에서는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사실 이 글로벌 유동성 상당수가 지금 이런 이 플랫폼 기업들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반독점 규제 같은 것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사실 근데 고용도 잘 안 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유념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그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 입은 복장하고 맞습니다. 장례식 복장과 관련이 잘 어울려요.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죽음을 재촉할 가능성이 높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죽음을요? 네, 우리의 죽음을 재촉할 게 뭔지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설탕인데요. 미국의 저명한 과학 전문 기자가 현대인들이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해서 비만이나 뭐 당뇨, 암 같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죽음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좀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국회가 설탕이 많이 든 식품이나 또 음료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탕세를 말하는 거죠? 세금을 어떻게 매기겠다는 겁니까? 네, 그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당이 100리터당 20kg를 초과하면 28,000원이 써여 있죠. 또 16에서 20kg이면 100리터당 2만 원 등 이렇게 설탕 함유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단 음료 하면 코카콜라 많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250ml 제품의 경우 한 캔에 당이 27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100리터, 400캔으로 환산을 해보면 총 10.8kg의 당이 들어있어서 개정안에 따르면 총 11,000원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럼 캔당으로는 27.5원씩 세금이 더 붙는 셈인데 이만큼 우리가 내는 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세금을 업체에다 이제 부과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올려서 우리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콜라캔 한 캔에 28원 정도면 사실 그렇게 뭐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설탕세를 부과하는 그런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미 40여 개국 정도에서 비만 등을 우려를 해서 설탕세를 좀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르웨이가 1922년에 고율의 초콜릿세를 이미 만들었고요. 이후에 2010년도부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설탕세 도입이 좀 확산이 됐습니다. 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는 물론 미국 일부 주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만이 많은 나라들일수록 주로 도입을 했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도입을 해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세금을 83%나 올렸는데 그 다음에 설탕 섭취량이 10년 전에 비해서 27%가 줄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당국에 따르면 설탕세를 올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뭐 이거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죠. 하지만 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도 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설탕세가 너무 인상이 되니까 국경을 넘어서 스웨덴으로 당이 든 제품을 쇼핑을 하러 가는 노르웨이인들이 좀 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설탕 원정을 떠난 거네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비만이 심한 것도 아니고 굳이 도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이 법안의 대표 벌이자는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게 국민의 실천만으로는 좀 힘드니까 제조사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당에 함유된 이런 당 함유를 좀 줄이기 위해서 취지에 공감을 하고 뭐 제로콜라나 제로사이다 같은 음료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런 것까지 부과를 해버리면 너무하다 이런 시선들도 있고요. 또 유산균 같은 경우는 건강식품이잖아요. 근데 유산균의 먹이도 당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건강을 위해 먹는 제품들까지도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소득자들의 경우에는 비싼 건강식을 챙겨 먹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세금까지 물리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음료의 주 소비층인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연구팀이 2015년부터 설탕세를 도입한 미국 버클리시를 연구한 결과 탄산음료에 부과된 세금의 69%
49%가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죽음까지 부르는 설탕, 줄이는 것이 물론 좋겠지만 세금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천천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세수를 늘리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플러스백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미국 대형은행 가운데 최초로 자산관리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킵니다. 월가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과연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CNBC는 모건 스탠리를 시작으로 대형 투자은행들의 투자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아직 진입 초기인 만큼 제한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출시한 세계의 비트코인 펀드는 자산 규모가 200만 달러 이상인 고액 자산가 중에서도 공격적인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경우에만 투자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산 규모가 최소 5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500만 달러는 우리 돈 56억 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 규모도 전체 자산의 2.5%가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이 또다시 사고를 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테슬라의 모델 Y가 미국 미시간주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경찰차를 들이받았다고 하는데요. 미시간주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테슬라 차량은 다른 충돌 사고를 조사하고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았는데 경찰차는 비상등을 켠 채로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져 있었고 탑승자도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주에 이어서 미시간주에서만 두 번째로 발생한 테슬라 차량 사고인데요. 연이은 사고에 대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특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전기차 관련 소식도 살펴보죠. 이 폭스바겐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독일 소프트웨어 기업 SAP를 추월하고 독일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폭스바겐이 전기차 부분의 선두주자인 테슬라를 대체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믿음 속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껑충 튀었다고 보도했는데요. 독일 증시에 상장된 폭스바겐 우선주는 오늘 11% 상승했습니다. 앞서 폭스바겐은 올해 전 세계에서 총 100만 대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카를 판매하겠다며 작년에 2배가 넘는 판매량을 공약하는 등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에 질세라 독일의 BMW도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를 매년 50%씩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BMW의 올리버 CEO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업계의 트렌드 변화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2030년에는 판매되는 BMW 차량의 2대 중 1대가 전기차가 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BMW는 폭스바겐과는 달리 전기차용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현지 시간 18일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 또 미국에서 고용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도 이어집니다. 여기에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이후 혈전 발생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럽의약품청이 관련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행에서는 금융정책회의 2일차를 맞이한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에 열린 미 FOMC는 완연한 경기 회복세를 증명하면서도 통화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자리였습니다. 결국 앞으로 인플레이션 수준에 따라 테이퍼링 논의도 좌우될 걸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아 인플레이션 고민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장 서민들의 체감 물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금리 정상화 시기가 늦어질수록 자산 시장 불안은 덜겠지만 동시에 국민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